지구 표면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나라의 국기 아래 살았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던 이곳, 바로 대영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 본토의 크기를 아시나요? 한반도보다 약간 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100년 전만 해도 세계를 소나기에 쥐었던 이 나라가 오늘날엔 지브롤터부터 포클랜드 제도까지 14개의 해외 영토만 남았거든요. 오늘은 그 놀라운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영 제국의 시작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시대부터 브리튼 섬에서 가장 강력했던 건 잉글랜드 왕국이었죠. 경제력도 탄탄했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웨일스를 정복했고 아일랜드 일부도 손에 넣었는데 북쪽의 스코틀랜드만은 예외였어요. 스코틀랜드는 자존심이 대단했거든요. 잉글랜드가 수없이 쳐들어왔지만 번번이 격퇴시켰습니다. 두 나라는 완전히 독립된 왕국으로 남았죠. 17세기 초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모험가들에게 탐험 허가증을 마구 뿌렸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해적, 아니 탐험가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영토를 주장했죠. 하지만 실제로 식민지를 건설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1585년 로어노크 섬에 세운 첫 번째 식민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착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죠. 그래도 여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92년 레반트 회사, 1600년 동인도 회사 같은 무역회사들에게 독점권을 줬어요. 이 회사들이 나중에 제국 건설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해당 지역으로 가는 모든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거든요. 1603년 엘리자베스가 죽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두 나라의 왕이 된 거죠. 하지만 두 왕국은 여전히 따로 통치됐어요. 제임스 왕은 전임자의 식민지 사업을 확대하려 했는데 식민지 운영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왕실 직할 식민지로 왕이 임명한 총독이 다스렸고, 둘째는 특허 식민지로 회사 헌장에 따라 운영되면서 정착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죠. 셋째는 사유 식민지인데 주식회사 대표가 소유했습니다. 총독은 현지에 안 살고 대리인을 보냈는데 관리가 너무 복잡해서 나중엔 대부분 왕실 직할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얼스터 식민화 프로젝트예요. 제임스 왕 초기에 북아일랜드 지역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개신교도들을 대량으로 이주시킨 거죠. 이게 나중에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의 모델이 됩니다. 조직적인 식민화의 청사진이었던 셈이죠. 17세기 내내 잉글랜드는 북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식민지를 늘렸어요. 완전히 새로 만들기도 했고 다른 나라에서 빼앗기도 했습니다. 1665년엔 네덜란드에게서 뉴욕을 뺏었거든요. 원래 이름은 뉴암스테르담이었는데 점령하자마자 뉴욕으로 바꿨죠. 아프리카와 동인도 지역에선 무역소와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 무역의 핵심엔 끔찍한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1660년 설립된 왕립 아프리카 회사가 대서양 노예무역의 주역이 됐습니다. 수십 년간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팔면서 말이에요. 이 시기 스코틀랜드도 해외 식민지를 만들려 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노바스코샤, 케이프 브레튼, 캐롤라이나 식민지는 몇 년 못 가 사라졌습니다. 잉글랜드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당한 거죠. 가장 처참한 실패는 1698년 다리엔 계획이었습니다. 파나마 지역을 장악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무역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는데 스코틀랜드 전체 부의 5분의 1을 투자했어요. 국가적 사업이었던 겁니다. 배들이 다리엔 해안에 도착해서 칼레도니아 식민지를 만들고 뉴에든버러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하지만 식량 부족, 열대병, 스페인군의 공격으로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1699년 보급선이 왔지만 소용없었어요. 원래 2,500명이었던 정착민 중 몇백 명만 살아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죠. 이 재앙으로 스코틀랜드는 재정 위기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와 합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독자적인 식민지 건설의 꿈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18세기로 접어들 무렵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독립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688년 명예혁명이 모든 걸 바꿔놨죠. 가톨릭 신자인 제임스 2세가 쫓겨나고 개신교도인 딸 메리와 네덜란드 출신 남편 윌리엄이
공동 왕위에 올랐어요. 잉글랜드에선 법을 만들어서 개신교도만 왕위를 물려받게 했는데 스코틀랜드엔 이 법이 적용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앤 여왕 시절인 18세기 초에 두 나라 의회를 합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죠. 1707년 연합법이 통과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마침내 하나의 왕국이 됐습니다. 이름은 그레이트 브리튼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대영 제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후 수십 년간 영국은 유럽 열강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전투는 유럽뿐 아니라 식민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나고 영국과 동맹국들이 승리하면서 평화협상에서 영토를 얻었죠. 프랑스와 스페인으로부터 뉴펀들랜드, 아카디아를 받았고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한 지브롤터와 미노르카 섬도 손에 넣었습니다. 지중해 입구를 장악한 거예요. 한편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프랑스 동인도 회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적으로 제국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 이익을 추구했거든요. 1757년 플라시 전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지 나와브 통치자와 프랑스 동맹군을 격파했거든요. 이걸로 벵골 지역을 장악하면서 영국이 인도에서 최강자가 됐죠. 이게 발판이 돼서 동인도 회사는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직접 통치하거나 현지 지배자들을 사병으로 위협해서 말을 듣게 만들었어요. 18세기 중반의 또 다른 전쟁들, 특히 7년 전쟁은 영국에게 더 많은 영토를 안겨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영국은 진짜 세계적 강대국으로 도약했죠. 북아메리카에선 1759년 퀘벡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프랑스의 식민지 시대를 끝냈습니다. 1760년까지 뉴프랑스 전체를 합병했어요. 플로리다는 스페인에게서 빼앗았고요. 이제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은 거의 전부 영국 땅이었습니다. 1763년 파리 조약으로 7년 전쟁이 끝나면서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토바고도 영국이 가져갔죠. 영국은 이제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식민지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어요. 영국 제국을 움직인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해군력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것, 둘째는 외국의 간섭 없는 강력한 무역이었어요. 이 둘은 서로 맞물려 돌아갔죠.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구를 통과하는 물품에 세금을 매겨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가 곧 혁명과 제국 최초의 대규모 식민지 상실로 이어지게 되죠. 영국은 식민지를 자기 영토로 여겼지만 본토와 똑같은 권리는 안 줬어요. 17세기 60년대와 70년대에 아메리카 13개 식민지와 영국 본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회가 식민지인들의 동의나 대표 없이 세금을 매긴 거예요. 식민지 사람들은 이게 잉글랜드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봤고 1775년 의회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혁명이 터진 거죠.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영국은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보냈지만 1776년 식민지 지도자들이 제2차 대륙회의를 구성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8년간의 긴 전쟁 끝에 영국군이 패배했고 미합 중국이 독립국가로 인정받았어요. 아메리카를 잃은 건 영국 제국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식민지를 날린 거거든요. 이후 영국은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었죠. 탐험가들이 유럽인들이 아직 식민지화하지 않은 새로운 땅들을 발견했거든요. 제임스 쿡 선장이 그런 탐험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770년대에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안을 지도에 그리고 영국 땅으로 선언했어요. 쿡은 세 번째 항해 중 하와이에서 죽었지만 그가 발견한 땅들은 제국 확장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유영수 정착지로 쓰이게 됐죠. 원래 범죄자들을 13개 식민지로 보냈는데 그걸 잃었으니까요. 1788년 첫 유영수 선단이 뉴사우스웨일스에 도착했고 이런 범죄자 수송은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수만 명의 죄수들이 지구 반대편으로 추방당한 거예요. 영국은 북태평양으로도 진출했습니다. 조지 밴쿠버나 알렉산더 맥켄지 같은 탐험가들이 1790년대에 북아메리카 서부 해안을 조사했고 이게 모피 무역 같은 상업활동으로 이어졌죠. 로키 산맥 내륙으로도 들어가면서 영국령 북아메리카가 서쪽으로 확장됐습니다. 태평양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1803년 프랑스와 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하면서 영국의 지배적 위치가 다시 도전받았어요.
침략을 막기 위해 영국은 전쟁에 막대한 자본과 자원을 쏟아부었죠. 왕립 해군이 프랑스 항구를 봉쇄하고 해외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어요.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파한 거죠. 넬슨 제독이 전사했지만요. 트라팔가르 승리로 영국 본토 침략 위협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왕립 해군의 무적 지위가 이후 140년간 유지됐습니다. 바다는 이제 완전히 영국 것이었어요.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영국을 포함한 동맹군이 승리하면서 패배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로부터 더 많은 영토를 받았습니다. 이오니아 제도, 몰타, 모리셔스, 세인트루시아, 세이셸,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실론, 케이프 식민지가 추가됐어요. 이 카리브해 식민지 대부분은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는데 노예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영국은 대서양 노예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산업혁명이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인과 자본가들이 식민지의 노예 생산물에 의존하기보다 영국 본토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거든요. 게다가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서 결국 1807년 제국 내 노예 무역이 금지됐어요. 하지만 노예제 자체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27년 뒤인 1834년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1815년부터 1914년까지를 흔히 영국의 제국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100년이 영국이 정말로 세계를 지배한 시기거든요. 인도 반도를 사실상 장악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했어요. 1819년 싱가포르를 무역 거점으로 만들었고 1824년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켰죠. 중국에선 1842년 제1차 아편전쟁 이후 홍콩과 상하이를 장악했습니다. 영국이 아편을 중국에 팔아서 벌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의 지배가 도전받았습니다. 1857년 현지 병사들이 영국 지휘관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세포위 항쟁이라고 불립니다. 회사는 자기들이 훈련시킨 병력과 싸워서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을 되찾았지만 이듬해 전투가 끝나자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본 거죠. 1858년 인도는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 아래 들어갔고 제국에서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 됐습니다. 왕관의 보석이라고 불렸어요. 인도가 없었다면 대영 제국도 없었을 겁니다. 19세기 들어 러시아 제국이 영국의 야망에 새로운 위협이 됐어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지중해로 영토와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거든요. 무너져가는 오스만 제국의 공백을 채우려는 거였죠. 1853년 러시아가 오스만 통치하에 발칸반도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를 지원하며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지중해와 중동의 식민지 이익을 위협할까봐 걱정한 거예요. 1854년에서 1856년까지 벌어진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참패로 끝났고 영국은 자신감을 얻었죠. 여전히 세계 최강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의 상황은 불확실했어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린 이 대립은 1878년 부분적 합의로 각자의 세력권이 정해졌습니다. 같은 해 영국은 오스만으로부터 키프로스를 받았어요. 아프리카 대륙도 19세기 영국 식민지 세력의 공고화를 목격했습니다. 1820년대부터 케이프 식민지로 영국인 이민이 증가하면서 네덜란드계 정착민인 보어인들이 북쪽 내륙으로 밀려났어요. 영국 통치에 붕괴한 그들은 트란스발, 오렌지, 자유국 같은 독립공화국을 세웠지만 1902년 제2차 보어전쟁이 끝나면서 결국 영국에 점령됐죠. 북아프리카에선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통로였거든요. 영국은 운하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1882년 이집트를 군사적으로 점령했어요. 19세기 후반 아프리카 쟁탈전이라 불린 시기엔 영국이 대륙의 동부와 남부 대부분을 장악했죠. 케이프에서 카이로까지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완성되진 못했어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영국은 세계 무역의 선두이자 지구 경찰 역할을 하면서 제국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의 경제도 통제했습니다. 중국, 아르헨티나, 태국 같은 곳들이요. 1902년 올레드 라인이라는 전신 네트워크가 완성되면서 모든 해외 식민지와 직접 통신할 수 있게 됐어요. 제국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백인이 다수인 식민지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하면서 본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1867년 연방을 형성하고 외교 관계를 제외한 완전한 자치권을 얻었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1900년 비슷한 길을 걸으며 제국의 자치령이 됐어요. 아일랜드도 영국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독립을 얻길 바랐습니다. 여러 차례 자치법안이 영국 의회에 제출됐지만 전부 부결됐어요. 아일랜드의 부분적 독립이 제국의 통일성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제국에 대한 진짜 위협은 독일과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왔습니다. 전쟁 중 영국은 식량과 자원 수입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사 지원을 제국에 크게 의존했어요. 2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자치령과 식민지에서 복무했는데 캐나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출신 많은 이들이 조국을 위해 최고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영국은 독일과 오스만 동맹을 물리치고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의 영토를 합병했어요. 하지만 승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였고 제국의 종말이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1921년 영국 제국의 영토 소유가 정점을 찍었지만 같은 해 아일랜드가 독립을 얻었거든요. 곧 제국 내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은 언제 독립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이런 흐름이 잠시 멈췄습니다. 영국은 다시 한번 경제적, 물질적, 군사적 지원을 제국에 의존했어요. 결국 승리했지만 전쟁으로 영국은 파산했고 더 이상 과도하게 확장된 식민지들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점차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제국의 식민지와 자치령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어요. 변화의 바람이라고 인정된 이 과정으로 거의 400년의 영국 식민지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영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커먼웰스라는 정치적 연합에 가입했어요. 그중 14개국은 영국 군주를 각자의 국가 원수로 유지하기도 했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제국의 종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꼽는 건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공식 반환한 때예요. 156년간 지배했던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제국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이고 영국 문화와 관습과 전통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 영국식 법체계, 심지어 축구나 크리켓 같은 스포츠까지 제국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죠. 현대 영국 자체를 제국의 축소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거의 모든 인종, 국적, 종교, 문화의 사람들이 이제 제국의 여정을 시작했던 바로 그 섬에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인도인, 파키스탄인, 카리브해 출신, 아프리카인들이 런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작은 섬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이야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흥망성쇠. 이게 바로 대영 제국의 역사입니다. 정복과 착취, 무역과 전쟁, 그리고 결국엔 해체로 이어진 400년의 대서사시죠. 오늘날 영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언어로, 문화로, 제도로,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